안녕하세요, 미술남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전 시간에 이어서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 황제의 대관식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 속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이 유럽 세계에 던진 영향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폴레옹과 관련된 베토벤의 음악도 같이 파악할 수 있어서 예술을 통해서 본 유럽 근대사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혁명에는 반동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 와중에 권력의 공백기도 생겨납니다. 프랑스 혁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르시카 섬의 한미한 평민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은 1793년 툴롱 전투에 수훈을 세우면서 일약 준장으로 승진합니다. 이후 쭉 승승가도를 달리면서 이탈리아, 이집트 원정을 통해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른 나폴레옹은 1804년에는 쿠데타를 통해 급기야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11년 만에 놀라운 성장과 변신의 스토리가 전개된 거죠. 프랑스 혁명의 영역을 겪은 화가 다비드는 나폴레옹이야말로 혁명의 이념을 실현할 구세주라고 본 것 같습니다. 실제 나폴레옹의 유럽 정벌은 유럽 사회에 부상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배 세력들이 반기를 들었지만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나폴레옹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드는 이탈리아 원정을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이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통해 황제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화단에 나폴레옹이라고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에 자신의 재능을 동원합니다. 한때는 공화파였던 다비드의 놀라운 변신이죠. 혁명의 영웅이 독재자가 되고 혁명 예술을 선도하던 예술가가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황제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다비드가 있던 반면 황제의 등극을 비판하며 항거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이었습니다. 열렬한 공화주의자였던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유럽 사회의 역사를 진일보시킬 선도자로 경의를 표하면서 3번 교향곡 영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에 오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영웅교향곡의 악보를 찢어버리고 나중에는 영웅, 간 위대한 인물을 추억하며 라며 나폴레옹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인문학 소양이 뛰어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원정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67명의 학술조사단을 이끌어 이집트 유물을 발굴하고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유물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드농관이라고 하는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 학술조사단에 참여했던 드농을 기리는 차원에서 명명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명문가 보르게세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은 나폴레옹은 그 가문이 소장하고 있었던 뛰어난 예술작품 695점을 매입해서 르브르 박물관에 전시하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릴만 하죠. 문화제국주의로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르브르를 통해 프랑스 파리를 세계 예술의 중심지로 만든 공헌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로 620에 가로 980cm에 달하는
이 초대형 작품은 르브르 박물관 한쪽 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걸작입니다. 1805년부터 1807년에 걸쳐 3년 동안 다비드가 나폴레옹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린 이 작품은 1804년 12월에 파리의 노틀담 사원에서 거행된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쓰던 월계관을 나폴레옹이 쓰고 있고요. 황후 조세핀에게 씌워지고 있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로마의 황제처럼 신격화하고 싶었던 나폴레옹은 당시 교황 비오 7세를 불러들여 자신을 축성하게 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나폴레옹을 축복하고 있지만 방관자처럼 응시하고 있는 교황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앙에는 나폴레옹의 어머니가 좌정해 있고요. 그 앞에 추기경의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 나폴레옹이 지시하고 다비드가 그 뜻을 받아들여서 대관식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장군, 귀족, 고위 관료들이 줄지어 서 있고 왼쪽에는 가족을 비롯한 왕실 귀족들이 흥미롭게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15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명 한 명의 초상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했습니다. 역사 기록화로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이 그림을 직접 본 나폴레옹은 크게 만족하면서 마치 그림 안으로 걸어 들어갈 것 같다고 하는 그림의 생동감을 칭찬하면서 다비드에게 레정 도네르 훈장을 수여합니다. 나폴레옹이 처음 제정한 훈장으로 오늘날 프랑스의 위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이자 최고의 격찬이 바로 이 훈장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을 구현할 줄 알았던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며 독재자로 전락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천재화가 다비드의 추락을 의미했습니다. 1815년에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망명을 가자 다비드 역시 브뤼셀로 망명해서 10년 후인 1825년에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공화파에서 황제파로, 미술사적으로는 로코코 시대를 마감하고 신고전주의를 개척한 화가로서 다비드는 우리 미술사의 독특한 위상을 지닌 화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제의 대관식을 통해서 위대한 영웅들의 왜곡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걸작은 그 시대 정신의 모자이크라고 말한 비평가가 있습니다. 예술작품이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말이죠. 프랑스 혁명의 격변기에 시대 정신을 담은 위대한 걸작을 남긴 화가가 다비드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마친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본 그림 마라의 죽음,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고 한다면 오늘 황제의 대관식은 한편의 희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사에,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의 항거에서 싸웠던 마드리드 시민들의 순교를 형상화한 프란시스 고야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